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우리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 과정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약간, 노선 방향을 살짝 틀어서 다른 무장독립투쟁이 아닌 다른 방향 속에서 그 흐름을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민족운동들, 사회경제 민족운동들 같이 한번 학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의 방향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는 1, 2, 3, 4, 5 다섯 가지 측면에서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측면에서 조금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섯 측면에서 보면 먼저 일단은 무장투쟁은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국외의 무장독립군들의 항일투쟁이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의열투쟁이 전개되죠. 그래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외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었으나 큰 성과는 아직까지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은요,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경제, 문화면에서 민족의 근대적인 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운동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중운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학생 등은 동맹휴학, 그래서 서로 그냥 동맹해서 휴학을 하고요. 네, 또 6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원래 교재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내용이 지난과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 수업 시간 파트에 교재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작료를 너무 고임금 체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작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투쟁을 하는 이런 것들 쟁이라고 하는데요. 소작쟁이 터지고요. 그리고 원산에서 이루어진 총파업 같은 노동쟁이도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요. 여성운동, 소년운동, 평평운동 이러한 기타 운동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 해서 이 내용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은 같이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 두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내에서 민족운동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그래서, 두 갈래길로 나뉘게 되는데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들은요,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실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를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요, 경제, 문화면에서 민족적인 근대적인 힘을 기르자
라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과 대표적으로 운동이 물산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요 두 개로 두 파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제와의 타협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민족 개량주의적인 입장에서 자치운동 그리고 참정운동 그래서 결국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는 비타협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일제와 타협을 해서 안 된다라는 분들이었죠.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요, 계급투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년, 학생운동, 그리고 노동, 농민운동, 그리고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요. 이들은요, 60만세 운동을 준비해서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 저항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또 정우의 선언, 이런 중요한 선언이 있죠. 이따가 또 배워보면서 나올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이 묶여서 하나의 민족 유혈당 운동으로 전개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60만세 운동하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잠깐 앞쪽으로 펼쳐보시면 되겠고요. 교재의 202쪽 제일 위에 상단 부분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60만세 운동 보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은요, 자, 일제의 수탈 정책과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로 터져나온 운동이었고요.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순종이 돌아가시면서 순종 황제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순종 황제의 장례식 인산일을 계기로 해서 3.1 운동도 고종 황제가 3월 3일 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3월 1일에 3.1 운동이 빵 터지죠. 그래서 6월 달에 돌아가셔요. 정확하게 날짜가 10일이었나? 이 앞뒤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순종 황제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6월 12일에 민족적인 거사가 터져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래서 3.1 운동하고 똑같아요. 계기는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면서 또 터진 것처럼 3.1 운동이 그래서 빵 터진 것처럼 60만세 운동도 순종 황제께서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이 시위 운동을 준비합니다. 네, 학생들과요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계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일제가 평범하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전 감시와 탄압을 하면서 사회주의계의 이제 기획은요 사전에 발각이 돼요. 그리고 학생 주도로 순종의 장례식을 따라가면서 만세 운동 시위가 전개되기는 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0만세 운동의 의의와 영향 보겠습니다. 네.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대립과 갈등을 하나로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였고 이를 통해서 민족 유혈당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농민과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면서 경제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동맹휴학 투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요, 우리나라 한인, 조선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교육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요, 우리가 굳이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서 차별 교육에 대한 네, 뭐랄까요, 차별 교육에 대한 반항, 저항으로 인해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자, 저항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60만 세 운동 이후에요, 학생들의 항일 의식이 더욱더 커져나가게 되고요. 각 학교에 독서회와 비밀결사들이 조직이 되면서 동맹휴학 투쟁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신간회 활동, 그래서 학생들 활동은 또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요,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싸움이 큰 원인이요. 그래서 한국 학생하고 일본 학생하고 처음에는 그냥 싸움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것이 이제 규모가 너무 커진 것이죠. 그래서 각 학교의 독서회와 학생 비밀결사, 그리고 신관의 지도로 등으로 더욱더 크게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항일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주 학생 항일운동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면 바로 학생들과 시민이 참여한 3.1운동 이후에 어떤 운동? 최대 항일운동이었다. 이게 가장 큰 의의점이다.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는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그리고 교재 페이지는 어디로 넘겨주시냐면 한 페이지 208쪽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3.1운동 이후에요, 국내 청년 지식층에게 사회주의 사상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조선 공산당이 1925년에 결성이 되고요. 자, 이는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냐면, 자, 민족자결주의와 여러 국제회의에서 걸었던 독립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요. 러시아 혁명 후에 소련의 볼셰비키 정권이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과 청년들, 청년 학생운동, 농민노동운동 등 사회 경제적인 민족운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하고는 갈등을 빚게 되고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결국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이 뭔가라고 한다면요, 일제가요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협조한 모든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민족주의 운동이랑 사회주의 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민족주의 운동은 일단 우리가 해방하는 거에만 치중을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식층, 지주, 자본가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고 전개해 나갔던
한다면 반면에 사회주의 운동은요, 민족 해방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인 거고 거기에 계급도 해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점이었다. 그래서 지식인들, 노동민,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섰던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민 노동운동은 주로 이끌었다, 전개했다라는 것 정리표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고, 사회운동의 활성화할게요. 자, 청년운동, 3.1운동 이후에 많은 청년단체들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 해서 청년계의 민족유일당이었고요. 회원수 37,000명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강령 대중본의의 새 사회 건설을 기약한다. 또 조선민족 해방운동의 선구자가 될 것을 기약한다. 이런 강령 체계가 있었다. 거 보시면 되겠고, 소년운동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를요,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계로 대우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운동으로 인해서 청년 소년에는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요. 조선 소년연합회가 조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탄압으로 인해서 중해전쟁 이후에 청소년 운동도 일체 금지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자, 그 다음에 여성운동입니다. 자, 3.1운동 때요, 여성들은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었고요. 자, 일제의 가부장적인 관습의 법제화로 여성의 지위는 더욱더 열악해집니다. 이 여성운동은 대부분 문맹대치라든지 문맹대치 안 좋은 구습을 타파하는 등 여성들의 계몽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산됐고요. 계급 여성 해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열이 되더라. 그리고 이 근우회라는 그 단체를 창립을 해요. 그래서 여성운동 분열을 수습을 하고요. 여성계의 민족 율당 운동이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후에는 이 신관회의 여성 자매단체였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형평운동 보겠습니다. 형평운동은요, 자, 바로 이제 백정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철폐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 것이 형평운동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조선 형평사를 창립해서 전개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이랑 교재 순서상으로 보시면 실력 양성운동부터 나올 거예요. 특히 물산 장려운동 여기부터 나오는 텐데 교재가 그래서 저도 그에 맞춰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보충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의 성격부터 보시면, 그래서
이 3.1운동 이후에 일부 지식인들은요, 당장의 독립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독립을 바로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니, 먼저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 실력을 키우고, 그렇게 실력이 키워진 후에 독립을 하자라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근대적인 발전과 독립에 대한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 문화 면에서 되게 민족의 근대적인 역량을 키우려고 했고요. 그래서 민족 산업을 육성하고요. 신교육 진흥, 그리고 전 근대적인 의식과 관습의 타파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력 양성 운동은 일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개가 이루어졌고, 민족주의계의 상당수가 일제와 타협을 하면서 점차 친일화가 됐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력 양성 운동이라 할 수 있는 물산장려 운동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물산장려 운동의 설립,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민족기업의 설립과 그 유형 볼게요. 자, 민족기업들은요, 대부분 회사량이 철폐되면서 신고제로 바뀌죠. 그러면서 경제자립을 목표로 많은 기업, 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대지주와 상인들의 자본을 모아서 세운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으로는 이제 경성, 방직, 주식회사 등 이런 기업들이 형성이 됐었고요. 서민 출신의 기업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평양 메리아스라든지 고무신 공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후에 맞는 질기고 값싼 제품들을 생산하고요. 또 1920년대에 전국 메리아스 생산량이 70%를 차지하는 곳에게 발달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자본과 경영 능력에서 일본 기업에 비해서 열세를 띄었어요. 그리고 민족 자본의 축적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민족 기업이 해체되거나 일본 기업에 흡수되기도 했다. 다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장려 운동 얘기 들어가면요. 자, 민족의 자본과 산업을 육성하고자 민족 경제의 자립을 달성하려고 했었고요. 달성한 것이 목표였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이 조만시계를 중심으로 하여 중심을 시작이 되고요. 이것이 후대에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대부분 토산품을 애용하고 근건, 저축, 생활 개선, 금준, 그리고 단연이라는 금연 운동이 전개됐었고요. 1920년대 초반에 걸쳐서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일본 기업에 비해 자본과 생산력이 떨어졌고요. 1920년대 경제 불황과 일제 간섭과 탄압으로 큰 성과를 거치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사회주의계의 비판 볼게요. 물산장려 운동은 상인, 자본가 계급 일부의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문맹택취운동 보도록 할게요. 자, 민립대학 설립운동 볼게요.
일제가요, 식민지 운명화 교육에 맞서서 고등교육을 통한 민족 영향을 강화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리대학 기성회가 1922년에 조직이 되고요. 대학 설립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를요, 정치운동으로 판단한 일제 탄압과 가뭄, 홍수로 인해 모금이 어려워지면서 실패합니다. 모금이 어려워지면서 실패하러 돌아가고요. 일제는요,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 세운 게 뭐다? 경성 제국대학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 전신이죠. 그래서 꼭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뭐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실력이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서울대 못 가는 공부 못한 서울대와는 연이 먼 학생들은 농담삼아 하는 게 이런 거였죠.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의 전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가지 않는다. 애국심을 위해서 가지 않는다. 라고 할 만큼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되게 철없는 얘기죠. 네. 어쨌든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맹 퇴치 운동은 말 그대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르도 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야학이라든지 어떤 강습소들을 설립을 해서 한글을 퍼뜨리고 미신 같은 거 이제 믿지 말라. 그래서 미신 타파 그리고 구습 제거 등 어떤 하나의 농촌 계몽 운동으로 전개된 것이 바로 문맹퇴치 운동이다. 그만큼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는 운동이었죠. 그러나 일제가 이를 또 금지시킵니다.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농촌 개봉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나르도라고 하는 게 러시아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고요. 농민들의 생활 개선과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 바로 부나르도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보고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살짝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잠시 앞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다시 와서 민족유일당 운동 얘기를 해볼게요. 그 교재 하단부의 실력양성운동의 의의와 한계는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넣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명퇴치 운동도 영향, 결과도 설명은 했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209쪽에 있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교재 앞 페이지로 잠시 넘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펼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민족유일당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민족유일당운동의 배경부터 보시면, 자, 자치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운동이었냐면 이광수, 칠인 등과 같은 민족주의 계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일제에 맞서는 것보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일단은 자치권을 얻어서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민족 개조론, 민족 경륜 등의 글을 발표했다라는 거 되고요. 자, 중국은요 1차 국공 합작의 영향으로 반제국 그리고 반군벌 투쟁, 반군벌 등 투쟁을 위해 성립합니다. 자, 국외의 민족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60만 세 운동의 영향. 그래서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 간에 공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조선 민흥회를 조직하죠. 그리고 정무회 선언에서 자, 일제의 친한유지법이 제정이 됐고요. 60만 세 운동 이후에 탄압이 더욱더 강화됐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과 제휴할 것을 모색을 했더라. 하는 거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 유일당운동의 배경과 관련된 사료들을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신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있는 신관회를 좀 설명하자면, 신관회는요 비타협주의자,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가 합쳐지면서 어떤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자치운동을 배척하면서 일제강점기에 가장 규모가 컸던 항일 사회운동 단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요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요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민 노동자층으로 대중적인 기반을 확대했고요. 노동쟁이, 소작쟁이, 동맹휴학과 같은 대중운동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광주 학생운동을 지원을 했고요. 광주 학생운동 보고대회, 민중대회 등을 개최하려 했으나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민족주의 계열의 내에서 타협적인 노선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사회주의에서는 신간의 해소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한 탄압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코민테른의 지시로 해산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근후에는요, 신간의 자매단체였는데 여성들의 단결과 남녀평등, 여성교육 확대, 여성노동자 권익보호, 생활 개선 운동 등이 전개됐더라. 보시면 되겠고, 옆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상이 이렇게 끊길 것 같고,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관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농민운동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농민운동은 달리 얘기하면은 이 소작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소작쟁이다. 그래서 자,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과 20년대에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일제는요 가혹한 농촌을 수탈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10년대에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지주제도가 강화되고 대다수 농민들이 기한부 계약이 있는 소장농으로 전략을 합니다. 계약직 소장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높은 세율의 소장료와 높은 생산 비용까지 농민들에게 떠맡기는 이중적인 수탈이 자행이 됐고요.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농민단체의 결성을 통해서 농민 조직화에 기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작쟁이가 전개가 되는데요. 소작농들이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농민조합 등으로 하나의 농민단체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단체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1920년대는요, 고이 비싼 소장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쟁이었고, 하나의 생존권 투쟁이었다면, 30년대는 토지를 농민에게로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항일 민족운동으로 변화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장료가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증가 추세인 것이 눈에 띄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가장 정점을 찍는 구간이 보일 만큼, 그렇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소장료가 오르고 있고, 소장료도 올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소작쟁이 빈도가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생 건수예요. 소장료가 아니라 발생 건수가 되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노동운동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는요, 식민지를 공업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을 다 대거 진출을 하고요. 노동자 수가 그래서 결국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되면서 노동자의 각성과 단결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합법적인 투쟁이 전개돼요. 그래서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작업 환경과 이제 비인간적인 대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30년대는요 비합법적인 투쟁이 전개돼요. 그래서 어떤 일제 탄압에 맞서서 노동조합의 지하 조직화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는 반제국주의의 항일운동이 전개됐다. 그래서 대표적인 노동쟁이라고 한다면 모두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되겠죠.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과 관련된 사료를 같이 읽어볼게요. 자, 4개월이나 지속이 된 이 파업은, 그쵸? 이 파업은 노동자들이 민족운동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파업이 원산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으나 전국적인 격려와 지원이 이어졌고 일본, 소련, 프랑스 등지에서 동족 파업을 벌이거나 격려 전문을 보내왔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실패하였으나 그 규모나 투쟁의 강도를 봤을 때 1920년대 노동운동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외 이주 동포와 이들의 활동과 시작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만주 지역이었는데요. 자, 만주 지역의 동포들 보시면요. 19세기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만주 이주를 해왔고요. 1900년대부터 1910년대는 항일운동의 전개를 위해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항무지를 개간하고 민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항일의식과 애국심이 더욱더 높아졌고, 높아지게 됐고요. 항일단체를 결성을 해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과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했고요. 1920년대는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에 뒷받침이 되어졌고, 일제의 강력한 탄압이 있었다. 1930년대는 이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이 있었고요. 만주국 성립 이후에 만주 개발을 위해서 조선인들이 강주로 이주됩니다. 다음 연해주입니다. 1900년 이후에는 러시아가요 변방 개척을 위해서 조선인을 연해주 이주를 허용해주고요. 토지를 제공합니다. 한인 집단 정리 형성이 됐었고 민족 단체와 학교 설립 그리고 국외 의병운동이 중심지였어요. 그 다음에 1910년대 블라디보스토크이 신안촌이 중심이었고요. 13도 의군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연해주 의병 통합체제였다. 그 다음에 관업회 활동 텐데요. 이들은요 대한광복군 정도 결성을 했고요. 한데 도움을 주고 대한국민의회가 조직이 되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 연합해서 항일투쟁이 전개되고요. 1920년대 볼셰비키 정권이 장악한 후에는요, 한국인의 무장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시천변 같은 사건도 퍼지게 됐고, 이로써 민족운동이 약화됐다. 1930년대 소련 당국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그래서 여기 사신 분들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주인데요. 자, 일본으로는 왜 가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 최근에 가장 핫하게 작년에 끝났던 미스터 션샤인 속에서 김희성 군이 결국 일본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문물들을 받은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 속에서도 또 이렇게 곳곳이 보이고 있었죠. 그 다음에 10년대는 농민들이 일본에서 산업노동자로 취업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과 일본인과의 민족적인 차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20년대는요, 관동 지역에서 되게 큰 지진이 터져요. 그래서 이 지진은 결국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지진이 너무 크게 빵 터지니까 한국인들의 저주다라고 해서 운물에 막 독국물 타고 이런 일들을 벌여가지고 제일동포 6천여 명을 학살시킵니다. 그리고 1930년대는요 전시동원 정책으로 강제적으로 군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현재 제일동포 사회 구성의 토대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토대가 된 분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미주이주로 볼게요. 20년대 초기에는 20세기 초기에는 주로 남자 농민 출신의 이주가 있었고요. 사탕농장에 고용이 돼서 사탕농장으로 일하러 가요. 근데 거기서 너무 환경이 힘들었던 거죠. 날도 뜨겁고 덥고 사탕수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되게 젊은 나이에 폭삭 늙어요.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 폭삭 늙어갖고
결혼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냐면 사진을 먼저 젊을 때 찍은 사진을 보냅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사진을 보고 반해서 이제 시집을 오겠다고 오면은 웬 할아버지가 20대라고 하면서 30대라고 하면서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일이 고됐으면 그렇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도망갈 수는 없고 결국 같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던 게 이제 이 당시였죠. 네, 그리고 10년대는요. 1910년대는 국권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면서 애국 인사들이 정치적인 망명태가 미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유학생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회에서 독립군 자금을 지원해주고요. 만주 연해주에 지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20년대는요. 각종 의연금을 임시정부에 송금을 해줬고 30년대는 태평양전쟁을 발발하자 한인 청년들이 미군에 자원 입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다. 그런데 밑에는 또 지도랑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마다 독립전쟁 활동들이 어떻게 전개됐고 이 지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부 우리가 알렸다. 인간은